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특별기획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공개방송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조수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영원한 서리집사 변상욱 기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그 PD를 맡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공개 방송 진행자로 함께 변 기자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영광이시죠? 영광입니다. 그러나 네. PD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인이어로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것보다 옆에 앉혀놓으니까 훨씬 더 제가 편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언론위원회 소위원회 여러분들이 여기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비 세팅부터 때로는 박수 무대, 또 때로는 진행을 저처럼 이렇게 땜빵을 하기도 하시고, 또 패널러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로도 이렇게 출연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시는 우리 소위원회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 여기 앉아 계신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변 기자님도 이런저런 역할을 되게 많이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예. 출연자가 됐다가 뭐 예. MC가 됐다가 또 네. 끝나면 또 짐도 날라야 되고. 네. 때로 밥도 사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미잡쇼가 이제 NCCK 언론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5일에 첫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저희가 끌어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업로드됐는지 기억하세요? 뭐 못하죠.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나갔다고 아까 네. 총무님이 인사를 하시던데 네. 그럼 47에 28에 가끔 하나씩 더 나간 거나 5주가 있는 월도 있었을 테니까 한 30개 좀 넘었지 않을까 싶긴 해요. 28개. 28개? 네, 28회까지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에피소드에서 쇼츠를 만들어서 그 쇼츠가 주간에 있고. 항상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첫 회부터 계속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좀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없습니다. 뭐 정신없이 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항상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늘 교회는 뒤늦게 헐떡이면서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그렇거든요. 교회도 늦지만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든 세대들은 또 더 늦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잡쇼를 함께 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기독교와 IT, 또 디지털 문화라든가 기독교와 환경 위기, 기독교와 뭐 여성, 기독교와 뭐 젊은 세대 많은 공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보람차게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그건 몰라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참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디지털과 관련됐던 얘기도 있었고요. 쌍방향 소통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거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역시 박수 부대. 반 박자 늦었어. 편집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0주년을 100주년. 맞았어요. 그래서 역사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굉장히 얌전히들 앉아 계시는데요.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 방송이니만큼 특별한 분들입니다. 역사란 지금도 새롭게 기술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현재사를 널리 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용한 역사인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심용환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관제 공개 방송 처음 봤고요. 네. 기독교 많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저는 그냥 보수 교회만 다닌 보수 신앙인으로서 예. 상당히 위험한 곳에 와 있다. 약간 이상합니다 여기.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NCC의 역사를 또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교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역사문화재단의 손승호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승호입니다. 네. 네, 활발하게 일하는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멘트가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두 분 정말 그 뭐 역사 쪽 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잘 알려지신 분, 지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알려지신 분들이신데요. 오늘 통해서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는 또 우리가 그 역사를 발걸음 삼아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긴 역사를 사실 그렇죠. NCC 네. 역사만 해도 100년인데 한국 네. 기독교는 거기에서 한 30년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좀 어떻게 좀 역사를- 나누면 좋을까요? 글쎄요, 키워드 주제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시대 구분으로 해서 어떤 시대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까지, 그다음에 해방돼서 민주화 군부 정권이 끝나는 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21세기로 이제 접어들어서 오늘의 문제와 이제 내일의 교회, 이렇게 해보는 게 제일 나을 거라는 생각이 한 했어요. 세 부분 정도로, 세 정도로. 네, 세 예. 정도로 시기를 나눠서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시기를 셋으로 나눠서 심용환 소장님께서 먼저 일반적인 요 시기에 꼭 알아야 되는 역사에 대해서 짚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손승호 박사님이 그 말을 받으셔서 이 시기에는 기독교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건들을 얘기해 주시고 이후에 자유롭게 또 사실은 그 병 기자님도 이런 강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역사 강의들. 뭐 취재 경험상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탤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예, 뭐 그냥 가능한 한 보태 보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겪으셨던 이야기들 이분이 조금 오래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역사들의 현장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책에서 저도 읽었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연식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분명 불리하긴 책에서 봤는데 이분은 거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편에서 먼저 그 일제 시대 기독교 사회 운동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텐데요. 우리 심용환 소장님께서 여는 말로 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한테 5분 내로 얘기 다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오프닝을 길게 매우 후진화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이제 기독교란 주제 다루니까 그 범주 벗어나지 않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일제 강점기와 그 관련된 기독교 뭐가 있을까 봤었을 때 단적인 한국사의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독립운동과 좌우 갈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 속에서 임시정부라는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해방 때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해왔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을 두고 또 최근에 뉴라이트랑 사회적 갈등이 심한데 반대편에서 이제 최대한 이야기 안 하는 주제가 이제 바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의 등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만 강조하지만 17년에 러시아혁명이 일어났고 그 러시아혁명의 세례를 받은 굳이 나눈다면 2세대 독립운동 같아. 그러니까 김구,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1세대라고 규정한다면 뭐 김원봉이나 여운형 같은 뭐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만 뭐 그 다음 세대들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는 큰 충돌은 안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가장 좀 중요하게 꼽고 싶고요. 사람을 들어서 살짝 설명한다라면 안창호, 이상재 같은 사람들. 도산 안창호는 대표적인 기독교인이고 변 선배님께서 이제 그 서리 집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도 교회를 여러 개 세우셨고 교회에서 강연이 들어오면 항상 하셨지만 절대로 교회에서 서리 집사도 안 했던. 그래서 안창호는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인 거죠. 해외의 독립운동가를 조직화하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 기초 위에서 좌우합작을 이야기하고 월남 이상재는 덜 알려진 사람이지만 국내에서 YMCA 활동을 이어가면서 기독교 사회운동에 기틀을 놓고 어떤 좌우 갈등 속에서 큰 리더였었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회주의자들을 품어안는 노력들을 했었던 거 이게 가장 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살짝만 덧붙인다면 천도교가 있었던 사실을 많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학에서 천도교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교인데 서학을 배척하고 기독교를 배척했던 그 종교가 기독교랑 연합해서 3.1운동을 이끌고 그 이후에도 적어도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양자가 사실은 도시에서 사회주의자들한테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농촌에서 연대하면서 경쟁하면서 활동했었던 모습들도 좀 인상적이지 않을까. 5분 됐나요? 이게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김규식과 이동인데 김규식은 이제 세문학교 장로, 저희 세문학교의 성도로서 네. 되게 오래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닌 지 정말 얼마 안 됐고 담임 목사님한테 강제로 끌려와서 하여튼 근데 그 김규식은 평생을 크리스찬리티를 유지했었던 독실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평생을 비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 라인에 썼었던 독립운동가들과 활동을 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동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왔었던 북한도의 십자가 같은 작품에서는 간도 지역의 전도자로 등장하지만 최초의 한인 사회당을 만들고 기독교를 버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의 마중물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야 하나는 되게 익숙하고 하나는 좀 낯설다. 혹은 하나는 되게 좋고 하나는 좀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한쪽만 배우니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그 지금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뭐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들어보죠. 듣고 손 네. 박사님께서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뭐 들어와서 이제 뭐 독립운동하고 열심히 했죠. 그리고 죽기 살기로 3.1 운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죽어요. 예. 뭐든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돼요. 예. 테러를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테러를 열어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너무 큰 탄압을 받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17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가 이제 한국 사회를 강타하면서 그의 청년들이 사회주의자로 마구마구 빠져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헌금도 확 줄어들고 교인도 줄어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내몰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단체다, 기관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1920년대부터 각 교파의 사회사업위원회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1920년 이후에는 이제 문화통치기가 됐으니까 다양한 사회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를 하고 뭐 태화 여자복지관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뭐 이제 공주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그 밀크 스테이션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봐요. 1924년에서 25년 요 시기에 동아일보를 보면은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서울에서 49.8%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는 거였는데 공주에서 그 우유급식 사업을 해보고 그 사망률이 5% 이하로 떨어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들의 그 음식 문제, 그다음에 그 영양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이제 여기 다른 지방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시기가 이제 20년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몰빵한 게 이제 농촌 운동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의 몰빵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상당한 그 자금을 투여한 것이 이제 농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계열에서 실시했던 운동은 농민운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개신교 지역, 기독교에서 했던 거는 이제 농촌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둘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농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이건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로 했던 거고. 농촌의 그 소출량을 늘려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계몽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게 기독교의 농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했고 뭐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일단은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산미 증식 계획과 너무 이제 유사해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지주예요. 예, 교회가 지주이기 때문에 소장농들의 문제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교회는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 모순이 기독교가 열심히 노력했던 사회 운동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사업들을 펼치기 시작해요. 가장 유명한 건 절제 운동이죠. 1924년에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는 게 이제 NCCK죠. 예, NCCK가 태동을 하면서 내세웠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선전,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기독교 문화의 전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 도덕의 향상. 근데 이제 그 당시 NCCK의 이름
시작할 때 조선 예수교 연합공회. 조선 예수교 예. 연합공회. 공의회. 원래 이제 1905년에 만들어졌었던 제한 개신교 선교부 연합 공의회가 있었고요. 예. 네. 1905년에 만들어진 거는 선교사들 모임이고 1918년에 이제 장갑연합 협의회라고 장감현합 협의. 예, 여기에는 이제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24년에 하나로 묶이는 게 이제 NCG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일들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제가 한번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 기사 썼던 기억들을 다행히 더듬어서. 이때는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럼 그때 기사 쓰신 건 아니죠? 아야. 태어나자마자. 네. 예를 들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곳곳에 조그마한 예배 초소를 만들거나 교회를 만드는 거는 이제 하나씩 둘씩 늘어가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 모임을 가진 건 언제가 처음이었을까 보니까 거슬러서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1896년 배제 학당의 그 소모임 거기서 뭘 얘기했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제들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양반이라고 해서 노비를 두는 것이 과연 이게 기독교적으로 옳은가 뭐 이런 거 땅은 누구의 소유여야만 할까 심각한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1896년이면은 미스터 선샤인 막 시작될 때입니다. 뭐든지 드라마로 연결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네. 적당히 보세요, 선배님. 그래요? 아직도 못 본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거기서 제일 이런 주제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토론이 상당히 활발했다고 해요. 그 토론에서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말이 요새도 쓰는 말입니다. 감은 예하시고 부하면 아니오하시오. 그때 그 말을 그대로. 근데 사실 너무 오래된 말을 우리가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간결하고 분명한 어떤 지시어가 없어요. 가하면 예하시고 부하면 아니오하시오. 근데 그때 쓰던 말을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아까 저 누구죠? 이상재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렇고 대개는 국채 개혁 운동을 했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그러다가 다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이제 선교사가 전해주는 성경책을 읽고 프린스턴으로 유학을 가는 계기가 된다거나 뭐 이상재 선생도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 양반은 나오자마자 연목골 교회로 갔더라고요. 지금의 연동교회. 연동교회죠. 연지동은 옛날 말이고 연동교회. 연동교회. 거기 가서 둘 다 또 나중에 그때는 YMC라고 안 불렀죠. 황성 기독청년회. 네, 거기서 이제 연동교회 가셔서 교인으로서 등록을 하시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황성 기독청년회 아무튼 YMCA로 가시고 YMCA에서 특이한 기록을 하나 봤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들을 뭔가 잘 감독할 만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를 간사로 초빙을 하더군요. 청빙인지 초빙인지.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또 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을 봤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제 황성기독교 청년회는 김규식 선생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냥 받아서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YMCA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어받는 건데 김규식이 언더우드랑 싸워요.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있는 건데 어찌됐건 언더우드나 선교사들의 목표라는 것은 교회를 뿌리내리는 것이 목표고 그렇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미션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족의 서름을 겪는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거든. 그때 이제 김규식이 가장 충실한 동반자로서 훨씬 더 실력 있게 이제 언더우드랑 활동하다가 나가서 여러 곳을 가지만 가장 제가 인상적인 건 몽골을 가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몽골에서 피목상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거기를 전진 기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고 다행히 이제 거기서 김규식 거기서부터 이제 뭐 이태준이라든지 김원봉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좀 급진적인 민족주의 좌파들하고 교류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균열점. 그러니까 이상재는 끝까지 결국은 이곳에 있으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승만을 지지해주고 뭔가 좀 그랬다라면 김규식은 일탈에 나갔었던 모습이 저는 하나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얘기가 선후 관계 바뀌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 강의 가면 꼭 얘기하는 건데 안창호의 전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또 되게 비판적이지만 흥미로운 게 뭐냐면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때마침 1908년 신민회를 만들면서 이제 안창호가 들어왔었을 때 안창호가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저항해야 될 때 개인 자복만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절대 평양 대부분을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안창호 계열이 그렇게 나가서 신민회를 만들고 임시정부를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선교와 교회 위주의 하나의 흐름과 그 안에서 자라났지만 그것을 대립하면서 그렇다고 신앙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아가면서 아주 자율적이고 평신도 사실 평신도란 말도 저는 되게 그런 말 자체도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여튼간에 비목사 혹은 목사가 있더라도 여러 멤버들 중에 하나로 불과한 어떤 그런 기독교 운동과 민족 운동의 믹싱된 모습들 이런 게 저는 좀 이 시기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 시기 역사에서 기독교가 계속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그냥 살짝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뭐를 하고 있었는지. 그때도 대변인은 아니셨는데. 네. 뭐 하고 있었냐면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런 연합 기관이 왜 필요하냐면요. 한국이 좁아요. 근데 엄청 많은 교파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회의하고 그 서로 간에 양해를 해서 여기는 네가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내가 이렇게 바칠게. 그리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NCCK의 역할 그때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계몽주의적인 사회 참여 이상의 것을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보면은 아까 농촌부 얘기가 나오는데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농촌부를 만들어서 농촌에 이제 힘을 쏟는 모습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했고 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중에 80%는 다 소작농이었고 네. 그 농민들 중에 80%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고 농민들의 그러한 일제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글도 잘 모르고 또 늘 고통 속에서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누군가 거기에 공산주의에 불을 지르면 확 불이 붙어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교회는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게 세계사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소위 말하는 그 철강왕 카네기가 부의 복음이라는 책을 딱 썼던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말하는 주류 기독교에서 엄청난 산업혁명의 어떤 성과를 보면서 엄청난 부를 갖고 이제 기독교가 나가야 될 길은 부를 잘 나누는 거다. 나누는 거다. 네, 나누는 거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사라지긴 했지만 헨리 포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업 내에서 뛰어난 기업주가 기업 내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좀 중요한 엇갈림이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시기 때 실패했다 이런 건 실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부의 복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고 어떤 그런 뭐 복지적인 건 좌파적인 거고라는 담론이 작게라도 이때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어 그런 생각도 슬쩍 듭니다. 네. 그러니까 NCC가 그 사회 신조를 발표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12가지의 뭐 소작법이라던가 깜짝 놀랐어요. 전 그 고율적 내용을 보고. 세금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 전문을 보시면 이거는 반공 문서예요. 그러니까 반공 문서? 네, 사회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사회 변화가 진짜 사회 변화라고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진공적인 상태에서 뭘 할까를 얘기했다기보다는 명백하게 지금 앞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등 떠밀려서 우리는 이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이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문서였던 거죠. 그럼 지금 평가가 어떤가요? 사회 신조에 대한 평가. 평가가 없는데요. 평가가 없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 37년이 되면 NCC 자체가 없어져요. 친일 일제 말기가 되면 이제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뭐 NCC가 뭐 할 수 있었던 게 없었고, 그러니까 사회 신조도 이제 선언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실천은 없었던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살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다라는 말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없고 기억이 없으면
아무 얘기도 못해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국내는 모르겠지만 국내도 뭐 다른 노력도 있었겠지만 국외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뭐 뭐라 할 수 있을까 중국 혁명가였던 순원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이건 정말 한국교의 묵은지 같은 이야기인데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의 주장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토지 개혁을 통한 소위 말하는 어떤 경제적인 개혁과 자본주의를 치유한다라는 개념이 중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삼본주의, 삼균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지청청 같은 광복군 총사령관이나 이제 외무생활을 했었던 조소왕 같은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구를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혹은 중국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했었던 안재홍이라든지 이런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사실은 과감한 토지개혁이나 소장론 개혁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쫙 퍼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건 담론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담론을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계속 심각하게만 가되나요? 예, 원래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데 사실은 3분에 한 번은 웃겨야지 이게 계속 이제 기독교 연합이라고 해서 NC의 전신인 이제 연합회가 구성된 게 24년 네. 일때. 근데 사실 1930년 31년으로 가면 만주사변으로 해갖고 일본의 대륙 침략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는 일본도 한반도를 이대로 그냥 대충 굴려서는 안 되겠다. 막 박박 그냥 문지르고 네. 밟고 해갖고 꼼짝 못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의 민족의식 교육 자체를 갖다 일단 차단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일단 의식교육부터 확 뜯어고치는데 대부분 기독교죠. 결국 그걸 갖다 완성시키려면 일제강점기에 제일 유용했던 방법은 일단 선교사들은 외국 사람들이고 서양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건드리기가 나쁘니까 서양 사람과 한국 교회를 갖다 갈라치기 해갖고 떼어놓고 서로 이간질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를 약화시킬 겸 기독교 학교들에 대한 핍박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뭐든지 다 올수되는 거죠. 이제 한국 기독교가 함께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올수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뭐 친일이었다. 이거는 전 너무 단순한 접근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라치기하고 파괴되고 찢어지고 그 안에서 버티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숨는 사람 이걸 좀 입체적으로 저는 해독해내고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로 모든 거를 결정하는 게 좀 구리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표현이 굉장히 거친 보수적인 신앙 입장에서 정통주의가 감당이 좀 구리다라는 말을 네. 뭐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이 처음에 이제 게스트를 섭외할 때 이 담당 목사님께서 손승호 박사님이 유튜브에 가장 적합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아니 대개는 심작가가 구린 거예요라고 하면 손 박사께서 나서갖고 그 목소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공중파를 의식하기 때문에 웃겨도 이렇게 제한된 가이드라인 심의 규정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그 일제시대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아까 뭐 앞에 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백범일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 세 번째 읽는 것 같은데 김구 선생이 처음에는 진짜 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싸움 엄청 좋아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분기탱천한 사람인데 김구 선생이 언제 딱 바뀌냐면 딱 그 수많은 방황을 끝내고 그러니까 수많은 방황을 끝냈다는 게 치아파 가서 사람 때려잡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절 가서 이렇게 승려되고 하여튼 온갖 남편 할진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 번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거기 써 있어요. 자기는 아프지 않는다. 아프질 않으세요. 근데 딱 언제 바뀌냐면 다시 그 방황을 끝내고 29에 해주로 돌아와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뭐 회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한국 독립운동사에 가장 중요했던 김구도 그 당시에 교회 문화를 접하면서 신중해지고 또 이제 어찌됐건 미국의 전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공화주의 이제 왕조가 아닌 공화주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가면서 안창호 같은 사람을 만들어지면서 독립운동을 가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때는 되게 황금기였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확실한 민족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좀 질적인 다른 수준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던 그런 게 유지가 되던 때였다. 이거는 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한 편의 쇼츠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자리이기도 하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활동 자체가 얼마나 큰 동력이었냐라고 하는 게 흔적으로 조금씩 남아 있어요. 보면은 기독 청년 중심으로 독립 투쟁단 내지는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무장 투쟁을 갖다 하면, 그래서 독립운동단을 기독 청년 중심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논의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기독 청년단이 독립운동 저쪽에서 하고 또 뭐 천도교는 저쪽에서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독립운동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 예. 흐트러지게 여러 개로 쪼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담론들이 제시되면서 기독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수긍을 한 걸로 해서 거기서 끝나버렸는데, 그럼 기독 청년 독립운동단을 만드는 건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보니까 1909년쯤부터 기독 청년들이 여름이나 봄에 항상 하령회, 뭐 춘령회 이런 걸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심령대 부흥회는 아니지만 연합 집회, 연합 대성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걸 봄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봄, 여름, 봄, 여름 골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기독교 연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맥을 이어가지 않았나 생각도 되더라고요. 네. 오늘 진행자십니다. 그런 거예요.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또 네. 저는 일단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싫으나 좋으나 자주 만나면 매일, 적게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주 봐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요? 옛날에 좋았는데요. 네. 신앙생활 한 40년 하니까 이제는 꼭 만나야 돼요 매주. 그런 생각 그럼 들고 죄송합니다. 네. 구한말과 일제 시대에는 네, 그렇게 만나야 했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독립에 대한 투철한 의지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한들 나 혼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매주 한 번씩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걸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서로 확인하는 거죠. 그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이분들의 명언을 끝으로 하면서 캐릭터 파악 다 되셨죠? 네. 1편은 여기서 일제시대 기독교 사회운동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이어서 2편, 3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